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언제나처럼 오늘 하루 있었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문을 열겠는데요. 자, 오늘도 최휘 아나운서가 아니라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진짜 미안해요. 네. 예. 난 최휘 아나운서인 줄 알았더니 갑자기 이우영 아나운서가 거기 있는 거야. 어제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제가 차마 뉴스 중에 저는 이우영입니다 할 수는 없어서 최희였습니다. 네. 그냥 하시지 뭐. 최우영도 괜찮고요. 그 유명한 그 스시집 사장님이 그렇거든요. 네. 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해가지고. 그렇군요. 네. 어제 참 그래서 저도 본의 아니게 제가 좀처럼 미안하지 않는데 어제 이우영 아나운서한테는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예. 뭐 워낙 또 이우영 아나운서가 뒤끝이 있으니까 너그러이 용서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이제 언제 뭐가 훅 들어올지는 모르죠. 예. 야, 근데 오늘은 그래도 좀 살만하더라고요, 날씨가. 네. 오늘 축구 안 했어요? 오늘요? 비 오는데 안 하죠. 비 오는데 왜 운동 비 오는데도 하잖아요. 저는 다칠까봐 별로 안 합니다. 비 올 때는. 네. 미끄러져서. 그렇죠. 네. 축구가 정말 위험한 스포츠거든요. 맞아요. 위험하더라고. 보면 굉장히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절대 하지 않는 운동 탑5 안에 축구가 들어갑니다. 또 딴 건 뭐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클라이밍. 클라이밍. 다칠 때 좀 크게 다치는 운동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렇게 줄 메고 하죠. 스키. 네. 클라이밍 주로 맨몸입니다. 실내 암벽장 가시면 맨몸. 근데 줄 안 달고 해요? 실내 그렇게 높이가 줄 매달 정도 아닌 곳들이 많아서 가보시면 맨몸으로 다들 하십니다. 그런 것들 조심해야 될 스포츠. 근데 사실 운동하다가 다치려면 자전거도 많이 다쳐요. 그럼요. 또 타봤어요? 이렇게 한강에서 자전거 사고 나는 것만 봐도 제가 옛날에 자전거 한강에서 많이 탔거든요. 근데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보통 10km마다 하나씩 다치는 경우를 봤어요. 그러니까 한강에서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 요새는 이 전동 자전거 있잖아요. 전동 자전거를 원래 이게 제가 알기로는 25km인가 그 이상은 못 내게 하는데 이걸 슬쩍 고쳐가지고 40km 이상 나오게 해가지고 달리면 그거는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자전거 타는 것도 건강에 좋고, 우리 학교에서도 정년하신 교수님들이 이 자전거 동호회를 만들어가지고 규칙적으로 타세요. 근데 진짜 그거 조심해야 돼요, 자전거도. 네. 어떤 동호회건 건전하게 하시는 건 좋은데 가끔씩 이제 길거리에서 좀 무리하게 술 먹고 술 먹는 건 정말 절대 안 돼요. 네. 자전거 동호회나 러닝 동호회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도로에 다 이분들이야 나이 드신 분들이니까 그럴 리는 없을 텐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참 저희 방송에 의견 있으시거나 이우영 아나운서한테 할 말이 있거나 최희 아나운서에 할 말이 있으시면 우물정 0945 샵 0945로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대신 여러분을 위해서 묻거나 혹은 방송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문자를 그대로 묻으시면 안 됩니다. 이야, 참 아재 개그도 잘하고 나이 든 건 다 잘해요. 네. 나이도 그렇게 많지도 않으면서. 저는 MG가 아니라 AJ거든요. A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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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디 무슨 땡땡카도 있는데.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네. 저는 이런 말장난 학원을 또 따로 다녀가지고. 그렇군요.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보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된 소식 이외에 속보 들어온 것부터 일단 좀 전해드리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항소심에서 앞서 무죄 선고 뒤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방조 혐의가 추가된 이른바 전주라고 불리죠. 돈줄 손아무개 씨에게 유죄가 선고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실형 선고 났죠? 네, 주가 조작에 연루된 김 여사의 행태가 손 씨와 비슷해 손 씨에 대한 유죄 선고는 김 여사 처벌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꼽힌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징역 3년에 지금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권 전 회장 등 피고인 9명은 2009년 12월부터 3년간 공모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1심에서는 이 손 씨에게 주가 조작 일당과 공동으로 시세 조정에 나섰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다면서도 손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해 이른바 작전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을 한 바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방금 이우영 아나운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대로 1심에서는 그 손모 씨한테 무죄가 선고가 됐죠. 근데 이 손모 씨는 실제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은 김건희 여사와 가장 유사한 행위를 한 사람이다. 지금 이렇게 그 통신사에서 보도를 하거든요. 유사한 행위를 한 인물로 꼽힌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4년에 집행유예 3년인가요? 그렇게 실형을 받았다면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다시 불씨가 좀 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만일 1심처럼 항소심에서도 이 사람이 무죄를 받았다면 실제로 김 여사에 대한 처분 이거 좀 계속 미뤄오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무혐의 종결 절차를 밟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지금 이 사람이 실형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지금 조금 그 공개 활동을 좀 이제 시작하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제가 볼 때에는 쉽지 않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그 우원식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의료 대란 해결 등 정쟁을 일단 먼저 처리해야 된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하고 차상병 특검법을 추석 이후로 미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특검법 이거를 미루기가 좀 힘들게 된 것 아닌가 그러니까 미루는 게 아니고 특검법에 무작정 거부를 하는 것이 좀 힘들게 된 것은 아닌가. 특히 이제 저는 뭘 주목했냐면 이거 이제 본회의 통과되면은 또 통과되려고 하면 필리버스터하고 이렇게 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도 필리버스터로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 이것을 좀 지연시키려는 전략을 하기에는 조금 본인들도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고민되는 상황이 전 벌어졌다고 보거든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사실 그렇습니다. 뭐 여러 특검법을 워낙 민주당이 많이 내는 거 전 이거 절대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영부인이시고 근데 영부인은 공인이죠 분명히 공인은 공인이지만 하지만 뭐 선출직 공직자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 공인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특정 인물에 대한 특검법을 이런 식으로 필리버스터를 한다? 이것도 저는 굉장히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고민스러운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종합적으로 보면 김건희 여사 관련 리스크 해소에 여권의 고민은 더 커졌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해드렸던 걸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손 씨에겐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이고요. 징역 6개월 네. 집행유예 1년이군요. 그리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 원입니다. 어쨌든 뭐 실형이죠. 두 사람 다. 예.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경북 울진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 4호기 건설이 허가가 됐다는 소식인데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열고 이 건설 허가안을 의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원전 건설 허가가 8년 3개월 만이라고 하고요. 2016년 1월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건설 허가를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을 했는데 1년여 만인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따라 건설 사업이 중단됐고 심사도 멈춘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7월 건설 사업 재개를 선언을 하면서 심사가 재개가 된 거고요. 건설 허가는 설계를 바탕으로 안전성을 심사해서 착공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원안위는 선행호기 안전성 심사 경험을 토대로 안전성을 확인을 했고요. 허가 기준을 만족한다는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원전 건설은 정부의 전력 수급 기본계획 반영, 정부 실시계획 승인, 원안위 건설 허가, 사업자의 건설, 원안위 운영 허가, 시운전 및 준공 등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시 계획에 따르면 이번 3, 4호기 건설 사업은 2032년부터 33년까지 경북 울진군 북면에
1400메가와트급 원전 2기를 짓는 프로젝트로 약 11조 7천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이 되고요. 건설 허가가 정부와 업계 예상보다 빨리 나왔기 때문에 완공 시점이 다소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국내 원전은 26기가 운영 중이고요. 건설 막바지인 세울 3, 4호기와 건설이 곧 시작될 신한울 3, 4호기까지 향후 투입이 되면 총 30기가 가동이 될 전망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 건설 허가를 한 신한울 원전 3, 4호기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탈원전 정책 폐기, 원전 생태계 복원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원전 그것만이 그것이 그린 에너지다. 막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동의하지 않는 편이에요. 이명박 정권 시절에 이게 청정 에너지, 그린 에너지, 청정 에너지는 맞지만 그린 에너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린이라는 단어 속에서 얘기하는 친환경적이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쉽게 동의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놓고 봤을 때 전기를 안 쓰고 살 수는 없고요. 중요한 건 제가 맨날 얘기를 했어요. 원전 줄인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때 당시에 뭐냐면 전기차 보급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고 있었어요. 전기차 전기는 그럼 어디서 나오죠? 전 그때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게 뭐 탈원전 정책 하려면 전기차도 사실 저는 보급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쓸 전기가 없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점점 더워지죠. 이런 상태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라는 건 줄이자고 계속 나오죠. 이 카본 프리라는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은 우리 전기는 뭘로 써요? 그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게 좋아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이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 예?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고.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원전 수출하고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딴 거 하면 우리는 안 하면서 그 수출한다는 건 그거는 좀 그렇죠.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중국집 하시는 사장님이 끼니 때만 되면 옆집 가서 설렁탕만 먹으면은 과연 그 손님들이 어떻게 볼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면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수출도 되게끔 안전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상태에서 해야 된다. 참고적으로 지금 유럽 국가도 결국은 다 원전 정책으로 돌아서고 있다라는 점. 유럽도 사실은 과거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197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반원전 운동이 굉장히 활발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떤 다른 방법이 독일도 없다라는 특히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겨울에 독일 같은 경우에 전기로 난방을 하는 곳도 많은데 이거 뭐 이 녹색당 같은 데서 난방도 그 원전 짓지 말라 그러고 그다음에 전기 사용량 줄이라고 그러는데 쓸 때는 더 많아지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실제로 독일 친구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치는 현실이라는 입장에서 볼 땐 안전을 담보하고 최대한도로 안전을 강구하는 한도 내에선 선택 가능한 대안은 지금 그거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우리도 이제 어떻다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땐 좋은 선택이 아니라 필요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의정협의체 관련 소식인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오늘 이 경기 안성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은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다라고 하면서 다 같이 정치적인 생각은 버리고 여야 의정 협의체를 신속히 출발시키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야당에게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협의체를 운영할 생각이 있는지 묻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추석 전에 모이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국민들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지 않겠나라고 이야기했고요. 지금 의료계는 하나의 단체로 통합되지 않고 각각의 입장이 다 다르다는 점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참여가 가능한 단체들만이라도 일단 출발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국민의힘은 여야의정협의체 어떤 전제 조건도 어떤 의제 제한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지 않나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장동혁 최고위원 역시 여야의정협의체에는 어떤 조건도 정치적 계산도 끼어들 자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김종혁 최고위원은
최근 의료계 블랙리스트 막말 논란을 언급하면서 일부의 일탈이야 믿고 싶지만 참 씁쓸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원내 지도부도 의료계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경호 원내대변인은 오늘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여성병원을 찾아서 응급 진료체계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신동욱 원내 수석 대변인도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상당히 추석 전 출범에 애를 먹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빨리 출범시켰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나경원 의원은 오늘 YTN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협의체가 빨리 발족되고 이와 관련해 논의를 시작했으면 했는데 너무 늦은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나 의원님 왜 우리한테 나오기로 했는데 먼저 그쪽에 나가면 반칙인데? 네. 이렇게 나 의원에게 공식적으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개혁을 이렇게 무식하게 하는 정부나 대통령도 문제지만 전공의들도 문제다라고 하면서 대통령과 정부가 지금은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문제 해결을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 하면서 지금이라도 여야 의정 협의체를 통해서 진정성 있게 대화해서 앞으로 우리 의료가 이 혼란을 지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라고 하면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1년 유예하자 이렇게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많이들 아시다시피 의사 출신이죠. 올해 2월부터 의정 갈등 해결 방안으로 의대 증원 유예안을 밝혀왔습니다. 이미 지난 9일부터 수험생을 상대로 대학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와서 이 의대 증원을 유예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음에도 안 의원은 거듭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유승민 전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CBS 라디오에서 이 전면 백지화나 이런 건 어렵다라고 본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내년 정원을 지금 건드리는 게 무리하다라고 본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당에서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을 지금 촉구하고 원내 지도부뿐만 아니라 원외 인사들도 이와 관련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조금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소식 뉴스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단국대 의대 교수였었어요. 카이스트 교수하기 전에 단국대 의대 교수로 오래 있었고 그리고 안철수 의원의 부인 되시는 분도 서울대 의대 교수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학교에 계시면 입시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저도 학교에 28년째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안철수 의원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선뜻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에요. 자, 저는 여기서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금 이 국회의원 여당과 야당 야당은 지금 뭐 여당한테 우리 끌고 들어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뭐 어떻게 됐든 전 그거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 이 문제를 추석 전까지 아니 가세요. 추석 인사하지 말고 그 의료단체 그 뭐 가가지고 그냥 문 안 열어주면 그 앞에서 그냥 연주하고 계시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 풀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야, 그거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월급 1인당 GDP에 우리가 4배가량 되거든요. 4배 조금 넘어요. 그리고 미국하고 영국은 하지만 1인당 GDP 2배 정도의 의원들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4배에 조금 넘는 월급을 받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추석 상여금까지 받아요. 예? 추석 보너스까지 받는다고요, 국회의원들이. 아니, 이 사람들 맨날 입에 달고 다는 게 뭡니까? 민생이고 국민이고 뭐 민생과 함께 맨날 이러잖아요. 지금 여러분 기사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이번에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 그런데 입으로 민생 국민 하면서 자기네들은 받을 거 다 받는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아니 그래요. 받으면은 일이라도 제대로 해야죠. 그 일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지금 의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돈 받는 게 좀 미안하다고 생각한다면 보너스까지 받아 챙기는 게 미안하다고 생각한다면 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의료단체에 가서 그냥 기다리세요. 예? 그냥 기다려봐. 이 문제만큼 지금 급한 문제가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뭐를 했네. 지금 이런 얘기 할 때 아닙니다. 예. 네. 그 최근에 이 의원들이 받는 월급이 대략적으로 공개가 됐잖아요. 1,550만 1억 5,500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참, 네, 그렇습니다. 예. 네. 행복한가 봐요, 자기네들은. 네. 네. 그리고 의대 수시 이제 경쟁률 어제도 뭐 10대 1 넘었죠. 네, 11대 1이고 이게 고려대 의대 기준으로는 30대 1이다. 뭐 이런 기사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거를 물리기는 쉽지 않을 거래요. 네. 예. 자, 어제 세 번째 소식도 저와 관련된 소식이었는데요. 배달 소식이었죠. 오늘도 이제 저와 그러네. 관련된 소식입니다. 예. 자, 통계청이 오늘 장내 가구 추계 2022에서 2052년을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13년 뒤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요. 1인 가구 증가세는 이전 추계보다 가팔라졌고 특히 고령층을 중심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결혼이 줄고 고령화로 독거노인이 늘어나는 영향 등으로 그간 급격하게 늘어났던 1인 가구는 잠깐만, 이 독거노인이요? 아니요. 독거인. 본인 얘기라고 그러지. 네. 독거노인인 줄 알았어. 그렇죠. 독거인입니다. 독거인. 네. 저는 아직 한창이니까요. 예. 네. 자, 1인 가구는 2022년 738만 9천 가구에서 30년 뒤인 2052년 962만 가구까지 200만 이상이 불어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따지면 2022년엔 34.1%였지만 2032년으로 가면 39.2%, 2037년으로 가면 40.1%로 40%가 넘어설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가 2042년부터 2052년까지 10년간은 40.8에서 41.3%로 늘어나는데 그칠 전망인데 이건 인구 감소 영향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2050년 기준 1인 가구 비중은 직전 추계에서 39.6%였지만 이번 추계에서 41.2%로 나타났는 특히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늘어났다라고 하고요. 이게 또 1인 가구로 넓히면 그 비중이 2022년엔 62.7%에서 2052년은 76.8%로 증가하게 됩니다. 2인 가구는 이제 부부, 형제끼리 살거나 부모 중 한 사람과 자녀가 사는 경우 비친족 가구 등이 포함이 되고요. 대가족은 점차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지금 대가족이신가요? 아니면 4인 가구신가요? 아니면 이제 좀 있으면 2인 가구가 됩니다. 이 고양이들까지 생각하면 애들까지 생각하면 5인 가구죠. 네. 그렇게 되면. 네, 저는 5인은 아니가 하여간 5명의 가구입니다. 네. 예. 그리고 또 부부끼리 사는 가구도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게 예측이 됐는데 이게 결혼이 늘어서는 아니라고 하고요. 기대 수명 증가 등으로 고령층을 중심으로 부부 가구가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이제 2052년이면 부부 가구 비중이 22.8%라고 하는데 2052년이면 저도 부부 가구에 들어가지고 아니 그때 독거노인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2052년이면 그렇죠. 지금부터 한 30년 후잖아요. 네, 분발하겠습니다. 독거노인이 될지 2인 가구가 될지 그건 모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요. 저는 사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사회과학을 40년 넘게 했잖아요. 40년 넘게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사회과학은 당위성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뭐냐면 현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그 현실에 맞는 대책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인 가구도 이거 결혼을 빨리 해야지 이런 저는 접근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인 가구도 아까 많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이를 낳지 않는 가구도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근데 그 아이를 낳지 않는 가구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안 된다. 뭐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된다. 전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그다지 현실성 있는 얘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은 계몽에 의해서 자신의 행동을 바꾸는 시대가 아닙니다. 자신이 느끼고 자신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거기에 맞게 행동하는 시대거든요. 근데 자꾸 뭐 얘기를 한다라는 이러한 것도 사실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바뀌는 세태에 맞게 1인 가구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사회 경제적으로 또 다른 어떤 나름대로의 국가 차원에 있어서의 대비가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택 정책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조금 어려운 얘기하면 헤겔이라고 들어봤죠. 네. 헤겔이 이 사람이 농경사회 시대의 철학자거든요. 근데 헤겔이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이 할베 파밀리,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아이가 꼭 있어야 돼요. 헤겔은. 아이가 없으면 그 부부만 사는 가족은
할배 패밀리의 반쪽 가족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이 그건 근데 옛날 사람이죠. 지금 그런 식의 개념을 들이대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다양한 가족 형태도 이제 사회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혹시 이 노래 아시나요? 연만 매직 매직 매직. 알 것도 같은데 노래를 잘 못하는 사람이 불러가지고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어요. 아, 이게 너무 진심으로 이게 부르면 혹시나 이게 트로트 프로그램에서 섭외가 들어올까봐 제가 좀 자제했어요. 근데 네. 이효영 아나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 진짜 노래 잘해요. 제가 그건 압니다. 어떻게 아세요? 아니 맨날 노래하잖아요. 여기 네. 들어오면 앞에 이 자, 아무튼 제가 부른 노래는 이제 가수 겸 배우 한선화 씨가 속했던 시크릿의 노래였는데요. 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배우 한선화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영상에 출연을 해서 화제를 모았는데 이 영상이 돌연 비공개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작진과 이준석 의원 간의 친분 관계가 있다라는 자막이 있기도 하고요. 이런 걸로 이제 출연이 성사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이 한선화 씨가 나온 영화 파일럿도 봤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5살밖에 서로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이 컨텐츠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화야라고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자, 근데 최근에 이제 이준석 의원이 여러 발언들을 했는데 이 성범죄, 이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를 두고 딥페이크 위험은 과대평가됐다라고 주장하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 외에도 이제 지적받는 부분이 성상납 의혹 이런 것들인데요. 그건 최고 불기소 처분 받아죠. 네, 위험이.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란이 뒤따르는 국회의원을 초대할 이유가 있냐는 게 이제 이 네티즌들의 반응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요즘 같은 때 딥페이크 가해자 숫자가 과장됐다고 말하는 사람과 여성 연예인을 붙여놓다니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 영상이 비공개 처리가 된 상황입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준석 의원이 과거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에 이 이른바 이제 이대남 뭐 이러면서 남녀를 갈라치기 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이미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 가지가 그 이미지와 오버래핑이 될 가능성은 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딥페이크 글쎄 가해자 숫자가 과장됐다라고 얘기한 근거가 뭔지는 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 이 발언이 적절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이거 유튜브 채널에서 뭐 그냥 예능 비슷하게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도 뭐 항의를 할 수는 있겠지만 뭐 이걸 또 비공개 처리로 한다라는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뭐 글쎄요. 근데 이거 제가 알기로는 조회수 300만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 그렇습니다. 정치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다고 봐요. 그 테일러 스위프트가 저기 해리스 네. 지지 선언하고 나가지고 와 후원금이 엄청 늘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TV 토론 별 영향 안 주는데 그렇게 유명 연예인이 지지 선언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미국도 트럼프 때문에 정치가 감성화됐는데 감성화된 정치에 가장 잘 먹히는 건 뭐냐면 감성화된 다른 예술 분야. 예? 이 예술 분야의 연예인이 역시 그건 감성이 지배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감성화된 정치에 더 확 먹히는 건데 지금 이거는 반대 방향으로 저는 감성화된 정치에 이 감성화된 예술 분야가 또 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둘이 사실 좀 분리가 돼야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효영 아나운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연아입니다. 나를 더